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격동 속에서 푸틴, 시진핑, 바이든 세 명의 지도자들이 인류의 앞날을 놓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비디오를 시작으로 내일 포스팅할 비디오에서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세계 질서와 역사선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인물들인지 비교 분석해보고 있지요. 그러기 전에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4월 5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달라진 상황을 Foreign Affairs, Atlantic, CNN, BBC 등 국제 외교 안보 저널 및 언론사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을 사용해서 용감히 러시아군에 싸워서 맞서온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죠? 15,0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그러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300대에 이르는 러시아의 armor, 즉 탱크 등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반격도 해왔고 몇몇 지역도 탈환했다고 그러죠.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의 탄약, 연료 등은 물론 병사들의 식량까지도 군수 지원 체계가 붕괴하고 통신 체계가 붕괴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든지 적이 엿볼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통신을 하는 등 믿기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은 당연할 테고, 또한 지휘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 러시아 장성들이 최전방에 직접 나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을 염탐하여 매복 암살 작전을 편 우크라이나의 저격수들에 의해 7명의 러시아 장성이 전장에서 사살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고전의 고전을 반복해오던 러시아군이 작전 지역 재정비라는 명목으로 수도 키예프 지역에서 철수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 승리를 재촉하자 하겠다는 내용을 대내외적 목표로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못 이끌어내고 있던 러시아군은 민간인과 민간인 시설을 직접 고의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며칠 동안에는 수도 키예프 부근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부차에서는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나서 보니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처형당한 14살짜리 소년을 포함하여 수십 구의 처형당한 민간인 시체가 발견되었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의심가는 수많은 민간인 시체들의 공동 매장터가 발견되는 등 전쟁 범죄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통찰은, 러시아의 이 전쟁은 최첨단 스마트밤으로 collateral damage, 부수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21세기 서방식 전쟁이 아닌 흡사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전쟁처럼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군에는 잔인성, 야만성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요. 애므니스티 인터내셔널의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사무총장이 이 전쟁 발발하기 한 열흘 전에, 한 달 전 됐는가요? 러시아의 이런 면에 대하여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점을 머릿속 깊은 곳에 일단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행동은 우크라이나 시민을 공포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문화와 언어가 비슷한 면이 있어도 러시아만은 안 돼라는 깊은 역사적 증오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과 EU는 또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곧 사용할 것 같다는 정보를 공개했는데, 아마 선수를 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의 분열, 적어도 푸틴과 이 전쟁에 대한 심각한 회의심의 조짐이 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도 여러 있었죠. 미국 장성과의 미팅 중에 러시아 장성이 이 전쟁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이성을 잃고 괴로워한다든지, 러시아의 경제를 이끌어오던 아나톨리 주바이스라는 사람이 사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푸틴이 김정은처럼 바디 더블, 즉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대역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죠. 반면 러시아 정부는 흡사 조지 오르웰의 소설 1984년에나 나올 법한 철저한 정보 통제와 쇠뇌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아직도 러시아 인구의 80% 이상이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을 잠시 살펴보면 3월 21일경에는 미국과 EU가 벨라루스가 아마 곧 참전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흘렸죠. 참고로 벨라루스는 84%가 벨라루스인이고 약 8%가 러시아인인 나라인데, 러시아가 공식 언어인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 이끄는 나라이고, 러시아어는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로 인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4월 1일경에는 벨라루스 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막사로 복귀했다는 보도가 떴던데요. 러시아 군이 고전하다가 키예프 지역에서 철수하자 나온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우파 빅토르 오르반이 집권하고 있는 헝가리 또한 우려의 대상인 것이, EU와 나토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세요. 헝가리는 EU와 나토의 멤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까지 러시아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경제 또한 러시아와의 교역에 대거 의존해온 나라입니다. 이유로 볼 때는 아주 우려되는 상황인데, 4월 4일에 있었던 헝가리 대통령 선거에서 오르반이 다시금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요. 이유가 불안해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3월 24일경에는 바이든이 유럽을 방문했죠. 서방 언론은 이 방문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징적 기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 군림했던 유니폴러 시대를 지나고 중국의 부활을 목격하던 시대가 지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자유민주 진영 대 권위주의 경찰국가 진영으로 나뉘는 시점의 역사적 방문이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이어온 평화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유럽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단합이 형성되고 있고, 이에 미국도 멤버인 나토와는 별도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토와는 별도로 이른바 유로피언 아미, 유럽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럽군. 이젠 유럽도 미국과 별도로라도 군사적으로 재무장하여 하나의 군으로 유럽을 지키자는 얘기겠죠. 아주 주목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소위 진영들이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만이 아닌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 대 유럽, 대 중동, 이렇게 적어도 4개 진영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EU가 단합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만큼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던데, 그것은 저는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잘 생각해봐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우방을 제외한 중동,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줄지,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2024년에 향후 세계 질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더 큰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조건을 유도해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힘에 의해 움직이는 국제 질서의 현실인 거를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도 이 전쟁 한 달여 만에 러시아 군인이 약 15,000명이 전사했다는 점입니다.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1980년대 10년 동안 러시아가 치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총 전사자 숫자와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론들도 긴가민가 하다가 최근에는 이 숫자가 아마 맞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세우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15,000명의 사상자를 내다 보니까 소련 연방 몰락의 이유 중 하나가 됐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한 달여 만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 통찰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